네, 안녕하십니까.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 가르치고 있는 최창규 회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2024년 세무사 1차 시험 A형 기준으로 문제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촬영하는 거 이외에도 다른 선생님들도 해설 강의를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한테 도움 드리려고 하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풀 문제냐 아닌 문제냐 이런 걸 좀 구분하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또 세무사 1차 시험 봐야 될 때 바로 2024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볼 때 이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강의는 저희 나무학원 홈페이지에 공개 강의로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신청하시면 다시 볼 수 있게 강의가 올려질 겁니다. 필요하실 때 보시고요. 제가 여기 전자칠판에는 요번 1차 시험 문제를 띄워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해설 강의를 들으려면 이제 제가 만든 요 해설 자료가 있습니다. PDF 파일로요. 여러분 첨부 파일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해설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받으세요. 지금 여기 첨부되어 있는. 그리고 요 문제 파일은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큐넷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걸 문제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다운받으세요. 요 첨부 파일에는 안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 해설 제가 만든 해설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다 해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일일이 다 계산하고 따라가진 않고요. 여기 되어 있는 숫자를 포인트,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어떤 포인트를 조심해야 된다, 문제에서 어떤 내용이 판단할 때 핵심이다, 뭐 이런 것들, 주의할 것들, 이런 거 위주로 빠르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2024년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에 대한 총평은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시험 본 수험생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그랬던 거는 이 재무회계 문제뿐만 아니라 원가관리회계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원가관리회계를 판단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재무회계 쪽만 봤을 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세법도 좀 어려웠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법도 어려웠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은 절대평가로 60점을 넘으면 되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회계학과 세법은 꽈락은 면해야 되고, 당연히 반타작 50점은 맞아야 되겠다. 근데 반타작만 맞겠다, 50점만 맞겠다고 접근을 할 것 같으면 시험 문제가 이번처럼 어려웠어도 50점은 맞을 수 있는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런 게 여러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걸 요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강의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을 잠깐 오시면 제가 이번 해답 가답안 나온 거에 1번 문항 답부터 5번 문항 답까지를 한번 세 봤어요. 40문제잖아요. 그럼 1번 답이 8개, 2번 답 8개, 4번 답이 10개로 좀 많았는데, 원래는 8개, 8개, 8개가 보통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번에 뭐 시험을 출제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답이 좀 달라져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통은 거의 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차 시험 객관식 강의할 때 이런 조언을 하잖아요. 다른 문제를 잘 풀었다는 전제하에 다른 걸 다 마킹하고 나면 아주 자기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문제, 우리가 이제 말 문제에서 판단이 안 되거나 계산 문제가 너무 크거나 자기가 모르는 거여서 계산 자체를 못할 때, 그런 거 풀지 않을 거잖아요. 풀지 않으면 막 찍어야 되잖아요. 그 막 찍을 때 나머지를 다 마킹한 다음에 가장 답이 적은 항목을 내리 찍어라, 그게 가장 확률이 높다, 이런 조언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어느 정도 그런 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무회계만 놓고 한 게 아니라 원가관리회계까지 다 합쳐서 개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가관리회계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풀었다는 전제하에 나머지를 찍을 때 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을 잘 쓰려면 적어도 이 40문제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제대로 풀었어야 되는 거죠. 한 20개. 20개는 자기가 골라서 제대로 풀어야 마킹하고 나서 어느 문항이 제일 적다, 그 문항으로 좀 밀자,
그러면 좀 답이 많아져. 그러니까 어떤 문항을 찍어야 될지를 좀 고를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골라서 찍고 나서요. 전혀 뭘 찍어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들만 고런 식으로 하라고 제가 인제 조언을 좀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다음에 이번에는 좀 말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8개. 계산 문제 16개, 재무회계 총 24개입니다. 40개 중에서 16개는 원가 관리회계, 24개인데 이건 제가 판단한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쉽다, 어렵다를 판단했을 때 말 문제는 5개, 3개, 계산 문제는 10개, 6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면서 이건 좀 쉽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우리는 요쪽 쉬운 걸 풀어야 되거든요. 요걸 골라 풀어야 되는 걸 골라 풀어야 돼요. 이건 어차피 풀 수가 없어요.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보통 대부분의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재무회계가 80%가 좀 쉬우면 한 20%가 좀 어렵고 이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가 좀 더 많죠,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차이로 인해서. 그런데 그래도 62%는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골라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드릴 거냐면 저는 시험장에서 문제를 딱 만나면 어떤 걸 먼저 풀지를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말 문제를 먼저 풀잖아요, 여러분. 말 문제를 먼저 풀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 문제를 골라서 쭉 풀면서 넘어가고 그다음 계산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걸 먼저 풀고 계산 문제 좀 어려운 거를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좀 푸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어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박스 안에 이런 자료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다음 1번 문제부터 보는데 1번 문제가 말 문제였죠. 말 문제인데 뭐라고 됐냐면 회계정책 변경,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모두. 그런데 얘가 골라진 거 보면 두 개씩이죠. 그러니까 얘가 두 개만 회계정책 변경이고 나머지 회계정책 변경이 아닌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아닌 것들을 빨리빨리 지워야 되는데 첫 번째 거부터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다른 회계 정책.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르다라는 말은 처음 생긴 거래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처음 선택하는 거지. 회계 정책 변경이 되려면 한 번 선택했다가 다시 선택을 바꾸는 게 회계 정책 변경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똑같은 게 여기 있죠. 과거에 발생했지만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를 이번에 중요해져서 회계정책을 처음 선택했다. 처음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건 회계정책 변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과 리을이 여러분이 공부했던 이건 여러분들 다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강의할 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정책 변경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과 리을이 아닌 거 알았잖아요. 기억과 리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개 아닌 거 알았는데 답이 이거네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말 문제는 이렇게 좀 푸는 요령이 필요해.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준에서 요구했을 때 그다음에 바꾼 방법이 더 신뢰성 있으면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 바로 이 두 가지가 기준서에서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된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얘는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다가 이게 뭡니까? 오류죠, 오류. 잘못된 회계 처리하다가 바로 잡는 거니까 이건 오류 수정. 그런 해설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3번.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말 문제를 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1번 문제가 이렇게 그래도 풀만한 게 나왔던 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골랐어야 시험을 잘 출발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말 문제가 저 말 문제를 먼저 골라 푸는 거예요. 그 다음 말 문제가 7번 문제입니다. 넘기시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자, 7번 문제가 말 문제로 나와 있는데 자, 이 7번 문제를 골라 딱 풀려고 했더니 얘가 지배력입니다. 여러분 지배력이란 단어는 고급 회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 결합. 우리가 그 합병이나 연결하는 게 피취득자의 비즈니스를 지배력 가졌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사업 결합했다고 말하거든요.
그 지배력이라는 게 보통 연결해서 많이 판단할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고급 회계 파트입니다. 자, 중급 회계 파트가 아니에요. 그 고급 회계 딱 이 한 문제예요. 전체 24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신 분은 바로 제껴야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공부한 적 없으면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제껴놨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마킹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답이 없는 문항을 쭉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거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근데 그래서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 문제 중 어려운 문제, 맞추기 힘들었던 문제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해설에는 여러분 다 다운 받아서 보고 계시죠? 해설 7번에는 자 이걸 적어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지배력에 대해서 연결해서 공부하면 지배력의 3요소라고 해서 힘이 있어야 되고 뭐 변동이익이라는 말이 있고 변동이익에 자신의 힘을 미친 능력이 있을 때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문항이 기준서에 있는 문장으로 맞는데요. 얘가 틀린 말을 만든 게 여기 보세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거나라고 해서 있거나 힘이 있거나 오어죠 오어 엔드가 아니라 있거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력의 3요소라고 했을 때 3요소가 모두 만족해야 지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3요소가 모두 만족이라는 건 엔드죠.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선 있거나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걸 고친 거예요. 기준서의 문장을 읽어보면 여기가 있거나가 아니라 있고 엔드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여기 치사해요. 그러니까 말 문제를 고급회계에서 낸 것도 우리가 공부 잘 안 하는 거니까 힘든 데다가 틀리게 하는 부분도 되게 지저분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기 힘들었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가 말 문제인데 자, 이 9번 문제는 이거는 풀만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험장에서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재고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재고가 여기 보시면 읽다가 첫 번째 문장에서 리베이트란 말이 나옵니다. 앞에 매입운임이란 말도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앞에 것들은 가산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리베이트라는 걸 공부해 봤을 거고 리베이트는 돌려받은 돈이기 때문에 가산이 아니라 차감을 해야 됩니다. 틀린 말이죠. 틀렸다고 이렇게 표시하고 맞는 말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기 연불 조건으로 구입하게 되면 현재 가치한 금액으로 재고 금액을 잡으면서 실제 지급금액과 차이를 이자 비용으로 잡죠. 이 이자 비용으로 잡히는 거는 차입원가 자본화가 되기 전까지는 취득원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비용으로 잡는 거거든요, 기본이. 근데 취득원가에 가산다고 돼 있는 게 여기 틀린 거예요. 그다음 확정 판매 계약.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 추정할 때 일반 판매 가격으로 접근하지만 확정 판매 계약이 맺어져 있는 수량만큼은 일반 판매 가격으로 하지 않고 확정 계약되어 있는 금액으로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서 원재료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제품이 완성된 제품이죠. 제품이 원가에서 여러분 제품이 원가보다 높게 판매된다는 얘기는 제품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품이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 원재료에 대해서는 절대로 평가 손실을 못 잡습니다. 근데 얘는 감액한다고 돼 있죠. 틀렸습니다. 아주 강조하는 거잖아 우리 공부할 때. 그다음 마지막 요 동그라 5번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가 다 틀린 말인 거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정리가 됐을 거고요. 그다음 말 문제가 12번 문제네요. 어? 12번. 이게 투자부동산 관련된 말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고 맞출 수 있는 겁니다. 틀린 말 찾는 거예요. 우린 틀린 말 찾으라는 게 더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다른 건 여러분이 다 읽으시고요. 부동산 중 일부의 시세 차익을 보유하고 일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을 일부는 빌려주고 일부는 자가 사용할 때, 그때 분리할 수 없다면 자가 사용하는 부분이 경미할 경우에만 전체를 투자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미할 경우에만이라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가 중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발견하시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제가 좀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을 좀 활용하세요. 그 출력해서 같이 보시면서.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그 방금 전에 투자부동산 쉬운 거고요. 요 무형자산도 요게 좀 쉽게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옳지 않은 거. 요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항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게 발견이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읽을 때 좀 다 알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읽다 보면 판단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요 마지막 5번째 거 읽어보니까 재배치란 말이 나와요. 우리 기본서 강의할 때 이 재배치란 말이 나오거나 사용이 이미 하고 있다,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재배치하는 거는 취득한 이후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이상 취득원가에 집어넣지 않는다, 이건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야 라고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기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돼 있죠.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판단이 좀 안 되는 문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재배치란 말을 발견해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해서 5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가 또 말 문제가 있어요. 자, 20번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말 문제를 중간 제목에서 냈는데 여러분이 잘 공부 덜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치사하게 틀리게 했어요. 말 문제 틀린 말인데 틀린 말 찾기가 쉽지 않게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좀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 어려운 문제.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틀린 말 찾는 건데, 직전 연차 보고서 1년짜리 재무제표죠. 연결했다면 중간 재무고도 연결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맞는 말. 우리가 1년 단위 재무제표를 연결로 한다면, 종속기업 합친다면 중간 재무고 합친다. 최소한의 구성 요소는, 그래 우리가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중간이니까 요약을 하겠다는 거야.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얘도 요약하겠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요 네 가지가 재무제표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재무제표가 언급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집어넣으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재무제표에는 네 가지 재무제표 이외에 뭐도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우리가 실제 회계사가 여러분 이제 세무사 공부하시니까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로서도 감사보고서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업들이 만든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이 내가 재무제표 이외에 이렇게 주석이 뒷부분에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가 그 주석이란 말이 빠진 거야. 근데 이걸 아니까 이렇게 발견되지, 실제 시험장에서 되게 이게 눈에 안 띄일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얘가 틀린 말이어서 2번이 답이 되는 건데, 일단 다음 거. 중간 재무보고에는 직전 연차 말 이후에 변동을 이해하는데 설명을 포함한다. 이게 좀 맞는 말 같은데 좀 애매해. 확신이 안 들어. 그 다음 중요성을 평가할 때는 추정치에 의존한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그치? 중간 재무제표가 좀 추정을 더 많이 하거든. 마지막에 있는데 수익인데 이건 이렇게 배분하자. 이거는 많이 강조하는 거야. 중간 재무.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좀 헷갈려. 그러니까 요거를 발견 못했으면 이 셋 중에 헷갈리는 거야. 첫 번째와 마지막 거는 많이 본 건데 이게 확신이 안 들면 얘도 좀 모르겠고 뭘 찍을지, 그러면 요 셋 중에서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조언을 하는 거냐면,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다 마킹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제일 적은 문항을 쫙 찍으라 그랬잖아. 그거는, 이런 것들은 요 중에서 일단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답이 아니야. 이 셋 중에 고민돼. 그럼 셋 중에 찍어야지. 이런 것들을 먼저 찍으란 얘기야. 그 다 마킹하기 전에. 근데 얘가 아마도 요게 맞다고 좀 생각했으면 아마 요 둘 중에 찍었을 것 같고, 이게 선별된 주석이라는 것에 요 말이 빠져 있는 걸 발견했다면 이걸 답이라고 딱 골랐을 텐데, 그럼 건지는 거고, 안 그랬으면 운에 맡기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22번 문제.
22번 문제가 말 문제예요. 법인세 관련된 말 문제인데 이거는 쉬운 거였어요. 자기가 모르는 문항이 있다 하더라도 잘 봐요. 단기 법인세 사상과 단기 법인세 제외. 얘네들이 이제 상계 조건인데 제가 강조했죠. 상계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두 가지. 뭡니까? 여기 안 봐도 알아야죠. 상계 조건 두 가지. 뭐야? 상계 권리. 상계할 권리가 있고 결제할 의도. 이 말 되게 강조하거든요. 이 두 개가 다 만족했을 때만 상계한다. 근데 여기도 뭡니까? 또는 우리는 이 권리 이거 두 가지가 둘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는 이라는 게 눈에 띄어야 됩니다. 이게 눈에 띄고 아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골라야 되는 문제였다. 다음 23번 문제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해서 우리 개념책에 나와 있는 거죠. 개념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 이걸 회사에 직접 요구해 정보를. 그럴 수 없지. 얘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자로서 그 회사 정보를 직접 요구를 못해. 그래서 이들이 필요한 재무정보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조에 의존해야 돼. 얘네들은. 이게 의존하는 건 아니라는 거 누구냐면 경영자. 그 회사 내부 경영자는 자기가 내부에 있으니까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지. 그러면 얘네들은 의존할 필요 없거든. 근데 얘는 외부 정보 이용자니까 의존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 틀린 말이야. 4번이 틀린 말인데 얘가 틀린 말 찾는 거지. 옳지 않은 거.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여러분 이건 지금 어떤 시험 학생의 어떤 문제지를 저희가 PDF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스캔한 거라서 여기 그 친구가 풀었던 이 답이 이렇게 표현해 얘는 5번을 찍은 거야. 그런데 이제 4번이 답이었던 거지.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거 강의 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에서 문제지 다운받고 제가 나눠드린 요 해답지 다운받아서 확인하면서 필요한 거 제가 이렇게 팁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팁. 그러니까 사실은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강의 들을 때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 아니라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1차 시험 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세무상 준비하는 분들이 자기 공부가 좀 됐을 때 연습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 문제지를 다운 받았잖아. 먼저 풀어. 본인이 풀어. 시간 재고 한번 풀어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 그럼 자기가 풀었던 거랑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언을 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이번에 촬영해 놓고 계속 공개 강의로 여러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세무사 1차 시험 보기 전에 이 강의를 활용해서 좀 2024년도 세무사 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고 피드백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말문제 8개를 다 했습니다. 말문제 8개를 다 설명해 드렸어. 그래서 말문제를 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말문제를 먼저 골라 풀고 아까 애매한 거 있었지. 애매한 건 몇 번 중에 뭘 찍어야 되겠다고 표시만 해놓는 거야. 표시만 해놓고 나중에 다른 거 푼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마킹할 때 빨리 그런 거부터 찍어. 몇 번 중에 찍어야 되겠다는 걸 빨리 판단해서 찍어. 그리고 마킹을 해. 계산 문제 푼 거 마킹해. 그러고 나면 한 절반 풀었으면 40개 중에서 20개일 거고 좀 더 많이 풀었으면 25개 또는 한 뭐 30개까지도 하여튼 뭐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실력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풀었을 때 마킹을 하잖아. 마킹을 했을 때 그럼 나는 10개 정도는 전혀 모르겠어. 이제 찍어야 돼. 근데 마킹했을 때 가장 답이 적게 나왔던 문항이 보일 거 아니야. 그걸 10개를 쫙 찍으란 말이야. 그렇게. 그러면 10개 중에 꽤 많은 문제가 그냥 건져서 맞출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말문제 했습니다. 잠깐 일로 오시면 이거 지우개. 제가 이제 말문제에서 쉽다가 한 이 정도 있었고 어렵다가 이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어려운 게 뭔지 좀 봤지. 근데 쉬운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쉬운 걸 건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5개 정도는 말문제에서 맞췄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에서
15개, 10개잖아, 10개. 이걸 골라서 잘 풀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5개 맞출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꽈락이 안 되려면 40문제 중에 몇 개 맞춰야 돼? 우리가 40점이니까 16문제야, 16문제. 그러면 요 말 문제 5개, 요 계산 문제 쉬운 거 10개. 그럼 아직 원가 관리도 여기 없는데? 원가 관리 회계 16개 중에서 몇 개라도 건졌다면 꽈락은 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원가 관리 회계가 16개나 있기 때문에 1차 세무사 시험 준비하실 때 원가 관리 회계를 전혀 무시하시면 안 돼요. 16 원가 관리 회계 문제 중에서 반타작은 할 수 그 원가 관리 회계 문제에서도 좀 풀 수 있는 쉬운 거는 몇 개만 골라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원가 관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 지금부터 이제 말 문제 끝났으니까 말 문제는 다 했으니까 계산 문제에서 16개 중에서 쉬운 거 요걸 빨리빨리 어떻게 쉬웠는지를 좀 얘기해 드릴 거고, 이 어려운 문제는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실제로 풀 것도 아닌데 혼자 보면 힘드니까 제가 왜 어려웠는지를 좀 설명을 하는 그런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나머지 자 이것도 지울게요. 자 이제 계산 문제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게. 그 대신 이건 어렵다, 먼저 풀 거 아니다, 이거 먼저 풀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제일 먼저 2번 문제야. 2번 문제는 쉬운 문제였어. 이게 개념책에 나와 있는 실물 자본 유지거든. 실물 자본 유지.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자본 유지 조정이라는 말이 있고 이익이라는 말. 그래서 실물 자본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게 이익이다라는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이 해답지를 보면 그냥 답만 봐도 알 것 같은데 핵심은 이거야. 얘가 처음에 출자했을 때 요 10만 원 출자했다고 돼 있지. 요게 실물 자본이 아니야. 요거 뭐라고 불러? 재무자본. 요 10만 원의 현금을 재무자본이라고 부르고, 요게 재무자본인데 재무자본을 실물자본, 상품으로 얘는 환산하게 만들었는데, 상품을 그때 당시에 한 개당 2,000원이라고 돼 있잖아. 2,000원. 여러분 2,000원이라고 하는 건데 40단위 샀잖아. 이건 다 산 게 아니야. 그러면 요 10만 원이라는 화폐 금액을 나누기 해봐. 10만 원을 나누기 2,000원을 해봐. 몇 개가 나왔어? 50단위? 그러면 얘는 50단위가 저거라는 거 알아야 돼. 실물 자본. 이 주주들이 처음에 출자했을 때 재무 자본은 10만 원이지만 실물 자본은 요 상품 50단위다라는 걸 알면 기말에 유지해야 될 자본이 50단위 곱하기 기말 현행원가 어디 있어? 요 2,500원. 2,500원 곱하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유지해야 될 자본이야. 실물 자본으로. 이게 12만 5천 원이거든. 그래서 요거만 잘 찾으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데, 일단 이 문제 함정은 물가지수가 나왔다는 거지. 이 물가지수는 명목화폐 그 재무자본 유지에서 불변 구매력을 할 때 쓰는 거야. 여기서 쓸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지수라는 게 주어졌는데 필요 없는 자료라는 거 빨리 알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기말 자본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 처음에 출자한 건 10만 원인데 기말 자본 그거는 계산을 해줘야 돼. 어떻게 하는 거냐? 40단위를 2,000원에 샀는데 다시 팔았다고 되지 기말에 3,000원에. 그러면 1,000원 차이잖아. 1,000원 차이. 1,000원 차이 나게 팔았으니까 40단위 팔았으면 4만 원 이익 났겠네? 그럼 기말 자본이 14만 원이야. 왜냐하면 10만 원이 있었는데 4만 원 벌었으니까. 근데 이게 기말 자본이지만 이게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차이가 이익이야. 유지해야 될 거. 그러면 요 10만 원부터 12만 5천 원까지 이건 유지해야 될 자본이 올라간 거지. 2만 5천 원. 해가지고 답이 2번인 걸 찾는 건데, 이건 실물 자본 유지 공부해 봤으면 여러분 객관식 교재에 있는 뭐 기출 문제들하고 다 유사하게 냈기 때문에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가 저거야. 현금흐름표에서 투자 활동을 냈거든. 근데 현금으로 투자 활동 공부해 본 사람은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였단 말이야. 요 기초금액에서 기계가 1년 동안 어떻게 기말 금액으로 바뀌었는지 이거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걸 따라갈 수만 있으면 푸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자. 그리고 여러분 해답 나눠드린 거에 여기 분계가 나와 있어. 제가 나눠드린 그걸 보시면서 얘가 이 자료 보니까 기계장치 10만 원에 취득했고
취득했다. 이 말이 나오지. 그러면 이걸 분개해. 차변에 기계 10만 원 적고 대변에 현금 10만 원. 그 현금 유출된 거야. 손익계산서에 처분이익이 나오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나오네. 이거 분개하자. 감가상각비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그다음에 모두 현금 거래고 야,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뭐냐면 기계가 10만 원 샀으니까 더하기 10만 원 되면 기말이 얼마 돼야 돼? 50만 원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말이 얼마야? 41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9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게 되지. 요게 기계를 판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감누가 여기 4만 원 감가상각 있지. 더해. 그럼 4만 원이 9만 4천 원, 9만 5천 원 되지. 근데 기말이 적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3만 원. 이게 기계를 팔 때 감누야. 그럼 여러분들 거기 분계를 보시면 기계가 9만 원 제거될 때 감누가 3만 원이고 여기 봐 처분이익. 처분이익이 만 원이 생겼다는 얘기는 북밸류 6만 원보다 만 원 비싸게 팔았다는 거야. 그럼 7만 원 받고 팔았다는 거야. 현금 7만 원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현금 10만 원 나가는데 7만 원 현금 들어왔으니까 유출액은 어디 있어? 3만 원.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고요. 이 학생은 또 3번이라고 했네. 틀렸네. 그래서 이렇게 1번인 걸 골라. 이게 현금으로 투자할 때 공부해봤으면 아주 쉬운 문제.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은 또 어려울 수 있겠지. 근데 이거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벌써 지금 몇 번까지 한 거야? 계산 문제? 3번까지 왔는데 이 3번까지가 쉬운 문제였어. 근데 4번은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계산 문제. 절대로 먼저 풀면 안 돼. 이유는 뭐냐? 일단 문제집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료가 많고 얘가 제가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특정 계산을 해서 하나만 찾는 문제를 내면 그건 쉽게 푸는데 이 문제처럼 다 설명을 해서 처음 발행 가격 이거다. 마지막에 조정이익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확인을 해야 답이 나오거든 이게. 그러니까 어려워. 게다가 이런 게 앞쪽에서 만든 게 나오면 이게 맞는 말 찾는 거야 또. 틀린 말 찾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옳은 것은이야. 옳은 것은. 그러면 나머지 틀린 거거든 4개는. 그럼 이게 맞는 게 언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 풀고 나면 이게 맞는 말이야. 야 그러면 이거 틀리다는 거 다 확인하는 동안 시간 엄청 들어가잖아. 마지막에 맞는 말로. 그래서 아주 치사하게 낸 거죠. 제가 이런 문제는 그래서 먼저 풀지 말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 만들 때 이게 출제자 심리인데 이런 문제 어려우니까 양심상 앞에서 답이 나오게 하는 분들도 계셔. 교수님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착하시면. 근데 아주 나쁘신 분들이 이 문제처럼 마지막에 답이 되도록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이런 것들 나중에 혹시 만나서 풀지 않을 거면 아까 제가 나래비로 그냥 찍으라 그랬잖아. 이런 거 안 풀었으면.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이거 아마 출제자 심리가 5번 아니면 4번에 답이 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중에 찍을래. 뭐 그러면 그런 심리대로 한번 해보시든지. 그거는 뭐 그때그때 여러분이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장이라면 이 문제는 풀지 않고 찍을 거예요. 저도요. 저 같아도.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이게 또 어려운 게 이겁니다. 이게 채권 채무 조정을 출제한 건데 연속 상환 사채로 낸 거야. 만기 상환이 그 액면을 한 번에 상환하는 것도 연속 상환. 그게 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좀 칠판에 제가 현금을 적어서 이거 풀 문제 아니지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좀 설명해 드리면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숫자 계산한 거 좀 따라가셔야 되고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저런 문제 풀려면 도식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게 몇 번 문제입니까? 4번. 문제 풀기 위해서 도식화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처음에 출발하는 연도가 X 몇 년도입니까? X 1년도예요? 그럼 잘 봐요. X 1년, X 2년, X 3년, X 4년, X 5년. 이 연속 상환 사채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게 얘가 액면 금액을 만기에 한 번에 갚는 게 아니라요. 20만 원씩 이렇게 매년 말 나누어 갚아요. 액면 이자를 찾는데요. 액면 이자가 얘가 8%예요. 8%면 잘 봐. 첫 해는 액면이 다 100만 원 그대로니까 8만 원이 이자야.
근데 요때는 80만 원만 있으니까 6만 4천 원이 이자야. 요때는 60만 원이 있으니까 4만 8천 원이 이자야. 그다음에 3만 2천 원, 마지막에 16,000원. 이런 식으로 매년 이자 금액이 다른 거 알고 있지? 자, 연속상환사채 이렇게 현금은 나오면 현재 가치를 할 때 이자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현재 가치하는 이자율은 얘가 10%야, 요때. 그리고 이자율이 12%가 나오면 요때 거야, 요때. 요때가 이제 채권 채무 조정할 때거든. 현행 이자율 쓸 건지 말 건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 이제 10% 현가 계수로 현재 가치하면 얼마 나오냐면 951 637이 나와. 이 현재 가치 금액이야. 최초 발행 금액 이 채무 상품. 1년 지나지, 2년 지나지. 자, 삼각형과 찾는다. 여기다 10% 곱해봐. 95164 나오는 거 아니야? 95164. 그다음 여기 삼각형과 찾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계산. 이 금액에다 이거 더한 다음 이거 빼는 거 아니에요. 951 637 빼기 더하기 95164 한 다음에 28만 원을 빼니까 766 801 나오는 거야. 여기다가 10% 곱하면 76 680 나오네. 더하겠습니다. 76 680 빼기 26만 4천 원 하면 579 481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지금 요 삼각형가를 좀 찾은 거야. 579481. 그럼 요게 요 채무 상품은 요때 당시에 장부 금액이야. 요 금액. 그런데 요때 이렇게 한 거야. 요 금액을까지 온 다음에 얘가 이 현금 흐름을 채권 채무 조정한 거야.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 못 주겠다. 그 대신 마지막에 60만 원만 주겠다. 그러면 요 금액 가지고 현재 가치한 거랑 비교해서 채무 조정이익 찾아야 되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게 채무자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바꾼 거냐 적게 바꾼 거냐 판단해야 되거든. 판단을 할 때는 먼저 역사적 이자율로 현재 가치에서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바꿨으면 현행 이자율로 현재 가치에서 이제 하는 건데 얘가 해보면 알겠지만 많이 바꿨어. 그래서 현행 이자율로 해서 비교해야 돼. 12%. 그럼 현재 가치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12%로 하니까 427080 나와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가 채무 조정 이익이거든. 요 금액 차이 빼봐 지금. 579481에서 427080을 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52401이라고 답에 나온 게 나오는데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와, 이 금액.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걸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거야. 다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정말 확신 갖고 풀려면.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찍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 다음 얘가 틀린 말은 얘 최초 발행가 이거 아니잖아. 아까 다른 금액이었잖아. 지금 제가 확인해 줬을 때. 두 번째 연도 인식할 이거 아니었잖아. 이것도 계산해봐서 알지. 제거할 이거 아니었잖아. 지금 다 확인했어. 새로 잡을 것도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다 틀리게 만들고 마지막에 만들었던 그 치사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BW 문제인데 이 BW 문제도 뭐 잘하는 사람은 이걸 풀 수 있는데 먼저 풀지 마세요. 문제도 크죠. 얘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 문제는 뭘 계산해서 뭘 찾아라. 그런 문제를 풀어야 돼 우리는. 그럼 그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이걸 다 해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귀찮죠. 우리 힘들게 합니다 이게. 이 문제도 결론적으로 확인해 보면 맞는 말 찾는 거거든. 얘가 옳은 거 찾는 거야. 옳은 거 찾는 건데 해보면 결국 이 마지막 기에 맞는 말이야. 아 이게 다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풀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해답에다 확인해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또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도식화하는 것까지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이제 문제를 파악해 보면요. 액면 금액은 100만 원짜리고 표시 잘 나와 있고 얘가 보장 수익률 있을 거거든요. 어디 있어? 보장 수익률. 이거구나. 상환할증률. 상환할증률 있으니까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이야.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 그 다음에 얘가 행사는 2만 원당이야. 2만 원당.
2만 원당 보상 주니까 나누기 2만 원 하면 얘가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게 총 몇 주냐면 100만 원을 나누기 2만 원 한 거지. 그러면 50주. 그러니까 주식이 50주가 될 수 있는 거고 한 주당 2만 원이니까 행사 가격 2만 원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곱해 보시면 다시 100만 원만큼의 현금이 들어와. 전부 행사하면. 내가 행사한 게 X 2년 초에 40%만 행사됐다고 돼 있어.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는 좀 봤으니까 이쪽에다가 5번 문제 도식화하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5번 문제. 얘가 X1년도, X2년도, X3년도까지죠. 할증금 지급 조건이에요. 할증금 지급 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할증금 지급 조건이면 제가 BW는 구분해서 관리하라고 이걸 현재 가치 하는 걸 강조했는데 얘가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인가요? 액면 이자가 5%인가요? 그럼 먼저 얘부터 현재 가치 합니다. 이걸 먼저 관리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15만 원이 저겁니다. 상환할증금. 상환할증금 현재 가치도 할 건데 얘가 이자율이 10%네요. 요게 112 695가 나오니까 여기 현재 가치 한 금액은 875 645. 자, 이리 나옵니다. 그러면 요 위에 거는요. 요게 X2년 초에 신주 인수권을 40% 행사했다고 돼 있어요. 40% 행사했다고 돼 있는데 이 40% 행사했든 말든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 부채는 건드리지 않아요. 옵션 행사한 거랑 관계없이. 그래서 요때 이자가 10%니까 87 565가 되겠네요. 요때 상각혼가 얼마 나오겠죠? 37565 913 이렇게 흘러갑니다. 얘는 끝까지. 그 다음 얘입니다. 할증금인데요. 할증금 1년 지나면요. 여기 10%니까 11270 정도 되나요? 112 112 695 더하기 11270 123 965. 자, 이렇게 하면 요게 삼각형가고요. 얘가 요때 행사했어요. 몇 프로를? 40%를. 그럼 이 중에서 몇 프로만 남아요? 60%만 남아요. 60%만. 60%만 남게 되니까 요때 이자 비용은 여기 60%만 잡히거든요. 곱하기 10%. 7440 이렇게 됩니다. 흘러가는 게. 자, 그다음 여기 이자는 얼마가 됩니까? 10% 하면 9하나 3둘 하나 되죠. 구하나 3둘 하나 더하기 7440 123965 123965 123965 맞죠? 123965 곱하기 0.6 곱하기 0.1 아 74240이 아니네. 이거 다시 7438이네. 이거 계산하면 여기서 요 금액에다가 10% 곱한 다음에 60% 곱한 거에다 10% 곱한 7438이야. 자, 그러면 나왔는데 요 7438이란 요 숫자 보이지? 요 숫자랑 요거 더해 볼래? 9하나 3둘 하나?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98759 나오지. 98759. 이게 이제 계산 방식에 따라 이런 차이 나는 건데 이리 와봐.
내가 물어본 것 중에 이거 행사된 다음에 이자 비용이 요거 나왔거든. 요게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야.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알게 되고, 얘 처음에 보면 대가가 이 금액이다 해보면 아니야. 첫 해이자 이거 아니야. 행사 자본 이거는 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 해답에다 나눠 드렸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사장부분 이거 아니야. 그래서 다 틀렸다는 건 여러분이 좀 알아서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연속으로 두 문제가 어려웠지. 지금 4번, 5번이 어려웠잖아. 이 4번, 5번을 건드리지 말고 빨리 넘어갔어야 된다는 거야. 다른 거 푼 다음에 나중에 혹시 건드리더라도 나중에 건드려야 되는 거지. 그다음 이 문제 주식기준 보상 문제거든. 이것도 이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야. 여기 보시면 주식결제형이야. 주식결제형인데 얘가 요거의 공정가치를 판단해서 내재가치법 적용한다. 이거 주식결정이 내놓은 자식, 주식결정이 내놓은 자식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 근데 이게 푸는데 얘가 좀 귀찮은 게 퇴사자 자료가 되게 많아.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돼. 문제 잘 읽으면서. 이걸 실수하면 안 되고 매년 내재가치를 알아야 되거든. 내재가치로 계산할 거야. 내재가치가 여기 행사가가 50원이지. 50원이니까 내재가치는 여기 볼까? 50원 빼는 거야. 이게 내재가치가 3, 내재가치가 5, 내재가치가 10, 내재가치가 20, 내재가치가 15, 내재가치가 2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내재가치. 이걸 이용하는 거고 또 행사된 게 있어. 행사된 게. 요때부터 X4년도부터 그걸 고려해서 계산하는 건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주제를 공부한 사람들만 풀 수 있는 거니까 그 해답에 있는 걸 제가 보고 말씀만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 해답엔 제가 일자별로 보상 비용을 잡는 회계 처리를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실 수 있고요.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앞에 보상 비용 찾는 거 적어놨고 그다음 주의 선택권 한 거 적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만 좀 설명해 줄게요. 빨리 요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어차피 이 문제 어려운 문제라서 풀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봐봐. 근데 자, 이런 거 조언하거든. 얘가 이제 보상비용 물어본 연도가 X3년도야. 그러면 제가 X3년 말에 잡혀야 될 주의선택권 금액하고 요때 잡은 거 있잖아. 요 차이가 디퍼런스가 보상 비용이거든. 그러면 얘가 이제 요때 명수만 알면 돼. 이건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되는데 요때 가득할 거라고 하는 명수가 몇 명 나오냐면 X3년 말에 얘 자료 볼까? 일로 와보자. 일로 와보시면 여기 마지막 최종 가득자가 몇 명이라고 돼 있어. 72명이라 나와 있지 마지막. 그럼 일로 와봐. 요때가 72명이야. 그 다음에 요때는 뭐 폐사자 찾은 다음에 하면은 80명이 가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80명. 그건 여러분이 좀 잘 봐봐. 그 다음에 한 명당 10개씩이야. 한 명당 10개씩 옵션이 10개씩이고 그 다음 맞지? 10개씩. 그래서 720개, 800개. 그 다음에 내재가치야. 내재가치가 요땐 내재가치가 얼마였어? 아까 계산했는데 10원. 요땐 내재가치가 5원이야. 그 다음에 요때는 가득 기간이 끝난 게 아니라 2년만 흘렀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2를 해야 돼. 다 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잔액이고 이게 잔액인데 이 두 개가 변동분이라는 거 얘기했단 말이야. 요 계산을 하는 걸 적어놨어.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4533이 나와. 4533이라는 숫자는 일로 왔을 때 보상 비용인데 답에 여기 있어. 4533, 4533 두 개가 있어. 그럼 나머지 요거만 알면 돼. 요거만 알면 되는데 요게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X4년 말 4년 말 재무상태표에 남을 주식선택권이 잔액으로 얼마야? 잔액으로 얼마냐면은 잘 봐. 그러면 얘가 400개 행사가 되잖아. 행사되고 나면 없어지잖아. 남는 게 몇 개야? 그러면 720개 된 것 중에 320개 남네. 320개 320개가 남아. 320개가. 그런데 잔액으로서
요때 그때 옵션의 내재 가치가 20원이야. 곱해볼래 지금? 320개 곱하기 20원 하면 6,400원 나와. 그래서 답이 2번인 거 알게 되는데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푸는 거고, 여러분들 해설에 적혀있는 분계 일일이 한번 따라가 보시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가 있어요. 8번 문제는 수익 챕터에서 고객 충성제도에서 낸 건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할인권의 개별 공정가치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였잖아요. 계산해야 되는 문제. 이거 기본서에 있는 거랑 동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할인권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면 되는 거고, 그게 여기 해답에 나와 있어요. 해답에 보시면 계산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인권 받은 사람들이 1,500원 물건을 살 것 같고요. 1,500원. 아이고. 1,500원 물건을 살 것 같고, 얘가 오는 비율이 8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할인받을 게 원래 30% 할인권이지만 10%는 기본적으로 할인되기 때문에 추가로 20%예요. 이런 식으로 곱하면 얘가 240원이 나와서 이게 할인권의 개별 판매 가격이다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요 2,000원과 해서 요 판매 금액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해답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다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쉽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고, 근데 이것도 이 주제를 모르면 또 건드릴 수 없지.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걸 알니까 건드릴 텐데, 이게 또 모르면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야. 아는 사람한테는 쉬운 문제였고 이걸 모르는 분한테는 건드리지 못하는 문제였죠.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 문제가 이게 재고자산 문제야.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 공부 많이 했잖아. 근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낸 겁니다. 이제 함정을, 그러니까 자료를 직선적으로 준 게 아니라 찾게 만들었어. 미지수를 주고.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먼저 풀 건 아니고요. 다른 거 푼 다음에 나중에 와서 건드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얘가 일단은 뭘 찾아야 되냐면은 여기서 장부상 재고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얘가 처음 설립했대. 처음 설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기초 재고가 없다는 거지, 수량이. 그럼 여기 봐. 단기 매입한 거 300개 한 번, 300개 한 번, 400개. 매입한 게 총 몇 개야? 1,000개야. 더하면 1,000개고 매출한 게 몇 개인지 볼까? 200개와 400개 몇 개야? 600개 팔았으니까 장부상 수량이 400개라는 걸 알 수 있어. 장부상 수량. 근데 실질 재고 수량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다? 얘가 그 대신 실질 재고 수량을 모르는 대신에 요 단가 나와 있어. 단가 나와 있고 평균법이야. 평균법. 그러니까 총평균 단가 계산할 수 있어. 요 곱해가지고 다 나누게 하면, 그래서 총평균 단가가 118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평균 단가가 118. 그리고 나면요, 여기 봐봐. 이걸 줬단 말이야. 평가손실 금액이 이게 나왔단 말이야. 평가손실이. 그러면 평가손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NRV가 여기 110이지. 110이라는 숫자와 108의 차이가 얼마야? 8이지. 8. 이거 8로 한번 나눠봐. 2,960원을 8로 나눠봐. 370개 나오지 않아? 그 370개가 저거야. 실질 재고 수량. 요 30개가 감모량이야, 감모량. 이렇게 이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요 실질 재고 수량을 찾으라고 낸 문제야. 다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원래 배운 대로 하면 되거든. 그래서 원래 배운 대로 했을 때 답 나오는 거는 다 해답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상감모가 80%고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은 아닌데 얘가 매출원가 물어봤지. 예,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인데 이건 아는 사람한테 쉬운 문제고 모르는 사람한테 어려운 문제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기본서 할 때 있고요. 객관식 문제 풀 때 객관식 기출문제 2번 나왔어. 그래서 객관식 교직에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문제가 2개나 들어있어요. 이거지 세 번째야. 이런 유의 문제가 나온 게. 이게 이제 매각예정 비유동에서 하나만 매각예정이 아니라 집단으로 했을 때 집단을 순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얘가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인데 결국 들어가는 금액은 이거야. 4,000원으로 떨어뜨릴 거거든.
4,000원으로 떨어뜨릴 건데 이건 필요 없어. 어차피 매각예정 비유동으로 분류되면서 마지막으로 측정 요 금액을 알아. 요 금액. 요 금액으로 접근하는 거고 7,000원이지. 7,000원과 4,000원의 차이 얼마야? 3,000원이지. 3,000원이 손상을 더 잡을 금액인데 우리가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니까 이 금액으로 가는 거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 금융자산은 금융자산 기준서를 쓸 거기 때문에 요 금액으로 가. 건드리지 않아. 그러면 나머지 요거만 건드릴 거야. 그러면 영업권을 먼저 치는 거야. 영업권이 3,000원에서 1,000원 치니까 0 되는 거고 얘가 이제 2,000원 남지. 그럼 2,000원을 요 두 개로 이제 배분하면 돼. 얼마야? 얘가 1,000원이고 3,000원 아니야. 그러면 4분의 1이 얼마야? 4분의 1. 500원이지. 여기서 500원 빼는 거고 나머지 1,500원 여기서 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뺀 게 얼마야? 1,500원 남지. 그러니까 유형상 두 번째가 1,500원 남고 재고자산 그대로 1,000원이지. 1,000원. 답이 4번이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는 사람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다. 11번은 아는 분들은 빨리 푸는. 그 다음 12번과 13번은 말 문제였고요. 14번으로 갑니다. 14번이 뭡니까? 이거 유형자산인데 재평가 모형이야. 재평가 모형인데 손상까지 하게 되는 어떤 모형이죠. 해답에 분개가 다 나와 있어.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공부해봤던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14번 분개를 다 요 해답에 해드렸거든요.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요 빨리 푸는 요령에 따라서 한번 적는 것만 해볼까요? 이쪽에다가. 14번 문제 우리가 공부할 때 빨리 하는 요령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얘가 취득한 날짜가 X1년 초인가요? 얘가 얼마짜리인가요? 2,000원짜리인가요? 근데 잔존 가치가 있다는 거 조심해야죠. 잔존 가치가 200원입니다. 내용요소 5년이고요. 그러면 X1년 말입니다. 감가상각 먼저 할 건데요. 첫 해 감가상각비가 대상 금액이 1,800 아닙니까? 1,800. 1,800을 5로 나누면요. 360입니다. 그럼 2,000원에서 360을 빼세요. 2,000원에서 360을 빼니까 1,640 장부 금액입니다. 공정가치 금액 확인할 거예요. 첫 해는 공정가치가 1,800. 회수 가능액 또 동일했대요. 그럼 이게 차이가 얼마입니까? OCI네요. OCI가 얼마 생깁니까? 160입니다. 그 다음 년으로 넘어갈 때 조심하세요. 감가상각 해야 되는데 요 금액 가지고 전진법인데 잔존 가치가 있어. 200원. 200원 빼야지. 그리고 나서 4년으로 하니까 400원이야. 그럼 빼면 1,400원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감가상각이 더 크잖아. 얘보다. 그럼 일부 대체. 재평가 잉여금 요 OCI를 일부 대체할 거냐. 거기 써있지 문제. 대체하지 마라. 일부 대체하지 마라. 그럼 일부 대체 안 할 거고 1,400원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측정하면 끝이야. 1,400원이 얘가 마지막 공정가치가 1,300원이고 회수 가능액이 1,100원이야. 그러면 이거 떨어뜨릴 때 마이너스 OCI 100원 떨어지고 이 OCI가 더 남았지. 마이너스 OCI 얼마 남았어? 60원.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야? 140원 더 차이 나네. 이게 손상차손 비용. 얘가 물어본 게 뭐야? 마지막 연도 비용 물어봤거든. 요 손상차손하고 요 감가상각비 두 개 더 하니까 얼마야? 540원. 그래서 답이 4번이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14번 문제, 15번 문제죠. 15번은 정보보조금 문제. 정보보조금인데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정보보조금이 이게 받았을 때 상환 의무 없는 게 정보보조금인데 상환 의무가 있거든요. 돈 빌린 겁니다. 근데 낮은 이자율로 정부가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자 차이만큼은 정보보조금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거 나올 거라고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이거는 해답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답 나눠드렸으니까 해답에 현재 가치를 봐야 돼요. 요 5만 원의 차입금 얘가 차입했기 때문에 5만 원 차입했는데 액면 이자율이 1%밖에 안 돼요. 근데 시장 이자율 10%예요.
그러면 요 현금 흐름을 10% 현재 가치 하면 얼마 나오냐면 17060이 나옵니다. 그럼 17060만큼 돈 받아야 원래 정상인데 아니다. 17060이 아니라 현재 가치 금액은 그 뺀 금액이니까 5만 원에서 빼기 17060 하면은 현재 가치가 32940이야. 32940. 현재 가치한 금액이 32940 나오는데 요만큼 원래 돈 받아야 되는데 5만 원 다 받았으니까 요 차이만큼이 보조받은 거야. 그래서 1760원은 정보 보조금이다. 그렇게 분개가 돼 있고요. 얘가 첫해 이자 잡는 분게 나와 있고요. 여기 해답에. 그다음에 감가상각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정액법으로 정보보조금 상각하는 것도 충분히 따라갈 것 같아.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얘가 질문이 첫해 비용 물어봤으면 좋은데 첫해 여기가 단기 비용 잡을 금액을 물어봤는데 얘가 3년도를 물어봤어. 이게 그러면 감가상각이나 정보보조금 상각하는 건 정액법이니까 똑같아. 매년 똑같은 금액이고 이자만 X 3년도 거 찾아야 되거든. 이자만 X 3년도 걸 찾아야 돼. 자, 그거를 빨리 계산하는 걸 좀 확인해 볼까? 그러니까 이자만 세 번째 연도 걸 빨리 찾으면 된다 이거야. 일로 와봐. 그럼 얘가 결국에 차입한 기간이 5년짜리잖아 지금 이거. X1, X2, X3, X4, X5. 근데 얘가 요때 연도에 이자 비용 알아야 된다고. X3년도에. 얘가 5만 원이야. 근데 액면이자 500원짜리 500원? 500원에 빌렸어. 현재 가치 하는 건 10%랄 거야. 그래서 지금 32940이 나왔단 말이야. 32940. 그럼 잘 봐. 이렇게 하면 돼. 여기다 10%면 3294. 삼각형과 찾아야지. 어떻게 찾는 거야? 더한 다음에 빼는 거지. 찾아보자. 35734 10% 곱해보자. 3573 나오나? 3573 빼기 500원 하면 얼마야? 38807 다 했다. 요때 10% 곱하면 3881 나오지. 이거야 바로. 이 3881이 요 세 번째 연도 이자 비용, 2번 이자 비용. 세 번째 연도. 그래서 나머지 감가상각비하고 정보보조금 없애는 분계는 똑같으니까 매년 그 금액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쉬운 문제. 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좀 접근하기 힘든 문제였죠. 자, 16번. 16번은 차이번가 자본화 문제입니다. 전형적입니다. 근데 계산할 때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먼저 풀 건 아니죠. 나중에 차분하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숫자가. 우리 일반 차입금 자본할 때 한도 조심해야 되고요. 조심할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심할 것만. 조심할 것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X 공사가 끝나는 게 X2년 10월 31일이지. 근데 여기 특정 차입금. 특정 차입금이 차이 끝나는 게 똑같아 날짜가. 그러니까 그 이슈가 없지. 공사 끝난 다음에 특정 차입금이 남아서 마지막 그 기간 동안에 일반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 할 때 특정 차입금 이자도 반영해 준다라는 그걸 적용할 게 아니야. 거기에 적용할 거 아니라는 걸 체크한 거지 이렇게. 그 다음 두 연도 동안 지출액이 나와 있어. 이걸로 연평균하는 건 여러분이 잘 할 거고요. 특정 차입금 3%로 할 거고요. 일반 차입금 두 개가 있어. 가중평균 이자를 계산해야 돼. 근데 재밌는 건 두 연도에 계산해야 되는데 첫 해 보시면 5월 1일부터니까 8개월이야. 두 번째도 8개월이다. 얘는 4개월이야 첫 해도. 두 번째 그러니까 두 연도가 8개월, 8개월, 4개월, 4개월 똑같으니까 가중평균되는 이자율이 똑같이 나와.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6%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이런 걸 좀 문제 읽을 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두 연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중평균 이자율이 똑같이 나오도록 8개월, 8개월, 4개월, 4개월 이게 좀 출제했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고요. 특정 차입금 일시투자가 있어요. 기간이 요때니까 3개월 동안을 일시투자금에 빼줘야 돼. 그 다음에 월할 계산하고 두 번째 연도 계산할 때 연평균치를 가산하지 않는다. 차입원가는 연평균치를 계산할 때 가산하지 않는다. 우리 뭐 매번 공부했던 단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요 두 번째 연도 한도에 걸리는 것만 조심하시면 계산을 잘 할 수 있었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답에 되어 있는 걸 보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17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거 예전에 기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안 좋은 문제라고 했던 문제인데 이걸 또 냈네. 일단은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그 모르는 분들한테는. 근데 이거 뭐 출제자 의도대로만 계산을 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은 됩니다. 일단은 원래 재무 충당 부채는 그 연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원래 잡는 거거든. 근데 얘는 X1년 말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야. X1년 말에 이렇게 지출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지출된 금액의 기대값, 요 예상되는 거 기대값을 가지고 현재 가치한 금액으로 찾는 거야. 그게 답이야. 그래서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요 금액에 따라서 확률 곱하면 이게 나온다. 이 학생 잘했어. 요것도 확률 나온다. 이렇게 곱하면 이게 나왔어. 두 금액이 나왔으니까 현재 가치인데 현재 가치는 이걸로 하는 거야. 10%. 현가계 수가 있어. 여기에 한 기간, 두 기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면 돼. 그럼 현재 가치가 나온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나와. 끝이야. 답인데 계산은 복잡하지 않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정리 잘 하시면 되고요. 함정이 있어. 함정이 뭐냐? 여기에 X2년도에 1,000원의 영업 손실을 우리가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건 이건 충당부채 안 잡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1,000원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 계산을 할 때 고려 사항이 아니야. 근데 이걸 일부러 언급을 해서 요걸 잘 모르는 사람은 헷갈리라고 된 거니까 이게 필요 없는 자료라는 걸 이건 그러니까 충당부채 안 잡는다는 거. 이건 충당부채 잡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된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답을 보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에서 충당부채 잔액을 찾았기 때문에 첫해 이 품질 보증비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비용 잡을 금액을 찾은 게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 가지고 현재 가치에서 X1년 말에 남을 잔액, 충당부채 잔액을 찾은 거기 때문에 이게 고려할 게 아니라는 걸 또 아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다음 18번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어, 18번 문제는 함정이 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긴 한데 함정이 있어서 이걸 잘못 좀 파악하시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어떤 거냐? 얘 맞교환했거든? 맞교환했을 때 상대방 회사의 공정가치가 주어져 있어. 자기 건 공정가치가 안 나와 있어 지금.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상업적 실질이 있는데 세무의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한데 세무께 명배가 돼. 그러면 세무 거 써야 되는 거야 이게 교환할 때 세무 거. 근데 이 공정가치를 안 줬어. 얼마인지 안 줬어.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처분 손실이 나와 있고 현금을 얼마 줬다는 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공정가치가 안 나와 있어도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쓰면 안 돼. 요거 쓰면 안 돼. 상대방 공정가치 쓰면 안 되고 이 데이터 갖고 해야 되거든. 자, 무슨 말이냐?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분기 한번 해볼게. 해답에 나와 있는 분기인데 얘가 맞교환했잖아. 맞교환했는데 자기의 기계장치를 넘겼단 말이야. 기계장치를. 근데 그게 순장부 금액이라는 게 감가상각도 다 차감한 다음에 7,000원이래. 이렇게 적는 거야. 그 다음 맞교환하면서 현금을 지급했대. 현금을 500원 지급했대. 그 다음에 맞교환하면서 처분 손실을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적고 나면 잘 봐라. 얘는 자기 장부상 7,000원짜리인데 팔아서 얼마 손실 났다고? 1,000원 손실. 그럼 싸게 그럼 얘 공정가치가 얼마짜리라는 거야? 6,000원짜리. 그래. 이렇게 추정을 하게 만든 거야. 6,000원. 공정가치를. 세무가 보유하고 있던 그 기계장치의 페어밸류가 6,000원짜리다. 왜? 장부상 금액이 7,000원인데 6,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원 싸게 팔아서 처분 손실이 1,000원이다. 그럼 500원 더 지급한 게 있으니까 상대방 거는 6,500원이야. 상대방 공정가치는 6,500원인데 여러분 이 6,500원이라고 지금 찾은 거 있지? 이 숫자가 일로 오면 이거랑 안 맞잖아. 9,000원이랑.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자료 준 거야. 그냥 쓰지 말아야 될 자료를. 그러니까 이걸
눈에 보이니까 막 이걸 갖고 쓰려고 했으면 이게 막 이 문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세무의 입장에 공정가치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믿을 게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로 왔을 때 이렇게 기계를 6,500원이라고 알아야 되고 얘가 부대 원가로 뭐 500원 쓴 게 있어서 1,000원 나간 게 있어가지고 1,000원만큼 기계를 늘리는 거고 이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7,500원 되는 거지. 끝났어. 근데 이 날짜가 X 1년 7월 1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말에 감가상각할 때 월할 계산을 해줘야 돼. 6개월. 연수학계법이야. 연수학계법이니까 월할 계산 조심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몇 년도 감가상각비 물어본 거야? 두 번째 연도 거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수학계법으로 계산만 잘하면 감가상각비가 2,917원이라는 거 이거네요. 4번이 답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인데요. 리스 문제입니다. 리스 문제인데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리스 제공자 입장을 냈고요. 금융리스 계약이고요. 얘가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매수 선택권. 그런데 뭘 물어봤냐? 고정리스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만 알면 되는 거야. 리스 순투자가 이 자산의 최초 공정가치 금액과 리스 개설 시점원가 더한 거랑 같아지는 거다. 내재 이자율이 10%지. 그럼 내재 이자율 정의가 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자기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 요 공정가치하고 이 문제 개설 시점원가가 없다? 고맙게도. 그러니까 더할 것도 없어. 그리고 나서 리스료를 현재 가치 했을 때 이 40만 원까지 고려해서 이제 맞아줘야 돼. 이 200만 원이. 그런 거야. 그래서 해답에 여러분들 그 식을 다 적어 놨고요. 계산을 하면 고정 리스료가 이게 나왔어. 그래서 이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해답자를 확인하시고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가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는 우리 많이 했던 저거잖아요. 우선주, 보통주가 주어져 있고 부분 참가적인데 누적적이고 전체 배당 60만 원이면 보통주에 배당할 금액이 얼마냐가 계산. 이거 뭐 많이 풀었던 거 아닙니까? 시험에 잘 내는 거. 제가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강조했던 거. 일로 오세요. 해답에도 있지만 제가 수업 때 풀어줄 때 이렇게 풀어주죠. 이 자녀 배당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아라. 자, 보통주가 있고요. 이제 우선주가 있어요. 합계가 있고요. 전체 배당이 60만 원이에요. 그럼 각각의 배당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자, 먼저 우선주가요. 자본금이 얼마냐면 200만 원인데요. 배당률이요. 3%입니다. 곱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60만 원 나오죠. 6만 원 나오죠. 근데 6만 원은 1년치 배당, 1년치 배당. 얘가 누적이 과거 2년도 동안 배당을 못 줬기 때문에 누적적 3년치를 줘야 돼요. 그러면 3년치 곱하니까 18만 원 나옵니다. 이게 우선주 배당의 누적 금액이에요. 이쪽에 보통주인데요. 보통주는 자본금이 800인데요. 곱하기 배당률 2%입니다. 달리 나왔어요. 차등 배당. 얘는 3%고요. 얘는 2%예요. 이거 써야죠. 만약 이게 주어져 있지 않았다면 3%로 갖다 쓰는 거고요. 이게 주어져 있잖아요. 2%. 그럼 곱하니까 16만 원 나옵니다. 그럼 16만 원하고 요거 더해 보겠습니다. 얼마 나오냐면은 34만 원. 제가 이 문제 풀 때 요 자녀 배당이라는 것만 좀 알아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자녀 배당이라는 단어 빼볼까요? 빼보면 자녀 배당이 얼마가 됩니까? 26만 원입니다. 그럼 이 자녀 배당을 보통주가 다 먹는 게 비참가적, 우선주 나눠 먹는 게 참가적인데 얘는 부분 참가적이야. 한도가 있어. 한도가 얼마냐면은 얘가 요 200만 원에다가 몇 프로가 누적 5%니까 5%. 그러니까 2% 더 줄 수 2%. 그럼 2% 곱해볼까? 4만 원이야. 4만 원이 한도라는 거 알게 돼. 근데 배분해 보면 이거 넘는다? 이걸 넘어가. 이 자본금 비율대로 10분의 2니까 요 0.2 곱해봐. 요 26만 원에 0.2 한번 곱해볼래? 자녀 배당 26만 원에 0.2 곱해봐. 5만 2천 원 나오나?
제가 이 해답에 오타가 났네, 오타. 여러분, 해답에 오타가 나 있어요. 저기 보실 때 우선주 배당의 그 자녀 배당 배분하는 어떤 비율이 10분의 8로 돼 있지. 그거 10분의 2야, 10분의 2. 10분, 왜냐면 8이 이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10분의 그걸로 고쳐. 여러분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 10분의 2로 고쳐. 10분의 2. 10분의 2로 고치면 10분의 2가 얼마냐면 52,000원이야. 52,000원. 52,000원. 이걸 넘었잖아. 답은 똑같아. 답은 맞게 나와. 요 4만 원이 얘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한도에 걸렸으니까 이거 배분 못 해. 4만 원만.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22만 원. 자, 이렇게 배분하니까 보통 주가 16만 원에 22만 원 더해 볼래 이거? 얼마 나오나? 38만 원. 일로 오시면 여기서 38만 원이 답이야. 2번. 자, 그래서 답은 맞게 나오고요. 제가 해답에 적을 때 우선주 배당의 그 비율이 10분의 8이 아니라 10분의 2인데 저걸 잘못 적었네. 어차피 한도에 걸리는 거라서 그 숫자가 의미는 없지만 제대로 고쳐주세요. 10분의 2를 곱하면 일로 오세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 금액 52,000원. 52,000원이 나옵니다. 10분의 2를 곱하면 10분의 8로 돼 있는데 10분의 8이 아니라 10분의 2로 고쳐주세요. 자, 그거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해설에 나와 있는 게 잘 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4문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번이 어려웠어요. 내년은 또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반타작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점수를 얻는 거는 뭡니까? 골라 풀어야 되죠. 그리고 계산 문제 절대로 먼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먼저 건드리면 안 되죠. 다 봐서 알죠.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슬기롭게 연습하셔서 2025년 또 세무사 1차 시험에선 여러분들 목표하시는 합격에 다가가는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